자, 이제 그 미디어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 3세. 새둘쯤부터 TV 시청 문제로 매일 전쟁입니다. 아, 이게 그렇죠. 많이 보는 날엔 하루에 3, 4시간 정도 보고요. 시청 제한도 걸어보고 TV 고장났다 치워도 봤는데 그럴 땐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 머리는 좋네요. 워킹맘이라 친정 어머니가 주로 돌봐주시는데 너네도 다 TV 보고 컸다! 그러면서 TV 문제에 관대하세요. 예, 일하고 돌아오면 아이를 보자마자 TV를 외칩니다. 아이 아빠는 TV를 없애자고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야 집안일도 하고 끼니도 챙겨 먹을 수가 있어서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솔직히 이 지금 고민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일단 요 TV 시청 요 시간 이거 3, 4시간 이거 뭐 괜찮은 겁니까? 많죠. 사실은 3, 4시간이면은 원에 다닐 거 아니에요. 예. 원에 다니면은 뭐 종일반을 한다면은 뭐 4, 5시에 올 거고, 네. 워킹맘이신가요? 그러면 거의 집에서는 텔레비전만 본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오, 네.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지금 뭐 디지털 시대고, 진짜 부모님들 아까 쉽지 1인 않아. 1태블릿 얘기했지만 본인은 알뜰폰 써도 애들한테는 다 태블릿 그걸 다 사주시잖아요. 아, 그럼요. 편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아이들이 많은 뭐 학습이나 이런 것도 요새는 이런 태블릿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아예 그거를 보여주지 말아라 이렇게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WHO나 무슨 뭐 소아정신과의학회에서 권고 기준들이 막 있죠. 네. 그것도 옛날에 비해서 살짝 완화됐어요. 예전에는 뭐 만 2세 이전에는 뭐 하나도 보여주면 안 된다. 만 6세 이전에도 막 그랬다는데. 아, 근데 나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어요.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거 규칙 정한 사람들은 지들은 그거 안 보고 컸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은 경험 안 해본 세상인데 지금 그거 정해야 됩니까? 세상은 분명히 바뀌고 있고 예. 그거는 우리한테 너네 세탁기 쓰지 말고 손빨래 해 하는 거랑 사실은 저는 똑같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거, 미디어라는 거를 완전히 배척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초점은 무조건 그걸 몇 시간 봐요 뭐 그게 아니라 물론 시간도 어린아이들은 제한을 해야 되는 게 이건 뇌발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각과 청각이라는 두 가지 감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뇌에는 오감을 다 사용을 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경험을 해야지만 뇌발달이 이루어지는데 미디어가 너무 단순한 부분만 자극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정말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아무리 우리가 유튜버로 뭐 수우파 막 그 댄스 연락해 봐도 우리가 그 춤을 바로 칠 수는 없어요. 맞아. 안타까워. 우리가 그거를 막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들의 뇌발달에 놀이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미디어를 너무 많이 보게 되면 놀이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네. 이게 특히 유아기 같이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는 뇌 성장을 별로 촉진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 제한을 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유아기 같은 경우에 하는 2시간 정도, 최대 2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이것도 질이 좋은 프로그램을 그리고 단서가 많이 붙죠. 부모와 함께 봐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 보게 되면요. 아이들의 인지발달 수준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들의 이해력을 생각을 해야 되죠. 가령 파워레인저를 봤어요. 파워레인저를 보면은 우리는 아유 유치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막 섬광이 번뜩이고 막 싸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알아요. 지금 파워레인저가 싸우는 이유는 우주의 괴물에 맞서서 그렇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정의를 아주 숭고한 정의로운 행동이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와 멋있어 때렸어 이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만 따라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함께 보면서 저게 왜 저런지를 너무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해도 시켜주는 것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 거를 좋아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옆에서 함께 보면서 필요할 때는 코치를 해주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직접 행동하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미디어 아무리 여러분이 비싼 태블릿을 사준다 그래서 애랑 유대감이 좋아지진 않아요.
이 부모 자녀 관계 유대감은 오롯이 진짜 내가 시간과 경험을 투자해야지만 생기는 거라서 아이의 놀이 시간을 내가 최소 하루에 최소 15분에서 뭐 제가 많이 깎아줄게요. 최대 40분. 아, 진짜 고맙습니다. 그것까지. 예. 네. 매일도 어렵다면 주 3회 정도 갖는 시간을 갖지 않은 채 아이를 미디어한테 맡긴다? 이런 생각은 조금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또 이 고민에 보면은 워킹맘이라 친정 어머니가 주로 돌봐주시는데 이렇게 하셨는데요. 나 요 얘기는 꼭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조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이를 맡기게 되면, 거기다 대고 자꾸 명령하지 마요. 그럼 데리고 와. 맡기지 마. 그 조부모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맡겼으면은 그냥 오로지 두셔야 돼요. 애 잘못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 안 됐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부모에게 맡겼으면 그냥 오로지 그냥 맡겨서 그래야지 부모님과 사이도 좋아지고. 제가 사실 저희 부모님이 엄청 세신 분이거든요. 엄청 세신 분인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맡겼다가 엄마 이건 보여주지 말고 뭐 이렇게 하라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진짜 바로 뚜껑 날아가거든요. 그럼 네가 키워! 뭐 하는 거야? 그럼 한마디도 못 하거든요. 우리가 조부모님한테 요구 조건이 많은 이유는 조부모님이 우리보다 약해서 그렇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형제 관계에 가기 전에 미디어 문제에 대한 질문, 현장 질문 한번 계속 기다리셨네요. 미디어만 기다리신 것 같아요. 여기 맨 앞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9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학습지를 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9살 친구가 3학년이 올라가니까 학습지를 뭘 시켜야 될까 싶어서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학습지가 지금 다 미디어, 다 태블릿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체험을 막 하니까 얘는 너무 신이 나서, 지금 게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뭘 TV를 보고 싶은 생각도 없이 그냥 여기만 미친 듯이 막 빠져 있거든요. 미친 듯이 문제를 푼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도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학습을 끝나고 나면 그걸로 이제 또 풀 수 있는 게임이 있고, 근데 그 게임도 미끼 게임이 있군요. 네, 어쨌든 학습적이긴 한데, 그리고 거기에도 영상이 있긴 하거든요. 또 학습적이긴 해. 근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되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얘가 책 읽는 걸 원래 좋아했던 앤데, 그 책을 또 등한시하고 있는 게,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허용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얘가, 어쨌든 보면 되게 공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막 풀고 자기는 맞는 게 너무 좋고, 막, 엄마 100점 맞았어. 그러니까. 이러면 나도 기분이 좋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미디어 학습에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재밌어 하는데, 그게 또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선에서 내가, 그래, 너 정말 잘했어. 그 다음에 이게 끊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어제 같은 경우도 막 한 10시가 됐는데도 계속 이걸 하고 싶어 해서, 그래서 제가 안 돼, 너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나 공부하는데 엄마 방해 11시까지. 근데 그 느낌이었어. 진짜 자기는 너무 공부가 하고 싶은데 내가 방해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래도 애가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너네가 늦어도 8시 반에는 끌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아마 내가 더 이게 왜냐면 애가 국어, 뭐 영어, 수학, 바슬질, 뭐 안전한 생활, 코딩 엄청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조금씩만 해도 시간이 너무 넘어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죠? 애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우선 삐삐 써보신 분 계시죠? 네, 저도 삐삐를 써봤었는데. 진짜요? 제가 보기보다는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부모 세대는 디지털 유목민이고,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디지털 원어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디지털이 너무 가깝고 이제 가깝고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보기에 디지털은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아직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게 영유아나 초등학생, 청소년기가 다 이 가이드라인이 몇 시간 이하로 봐라, 몇 시간 이하로 봐라 되는 이유는, 환경적으로 디지털이 우리를 다 이렇게 휩싸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제한을 해줘야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아이들 두뇌의 발달 때문인데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 아이들이 이 두뇌가 발달하는데 이 디지털로 과연 학습이 얼마나 될 것인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 3세, 4세, 5세에 가장 발달을 많이 하는 그 인지 발달과 관련된 두뇌 부위가 바로 이 뇌의 앞부분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이 발달이 만 3세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전두엽이 이성해내고 우리 머릿속에서 계획하고 집중하고 주의 집중하고 조절하고 그런 뇌입니다. 그래서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디지털을 미디어로 학습을 하는 걸 권하진 않는데요. 초등학생이 되면은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디지털 미디어로 학습하는 게 너무 좋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한다면 그게 머릿속에 얼마나 남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유목 학습자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릴스나 뭐 쇼츠 같은 거 보시죠. 그런 거를 막 보다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맞죠. 그리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 봤어요. 탁 끄고 돌아서면은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걸 우리는 팝콘 브레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말 자극적인 것에만 팝콘이 굉장히 높은 열에서 팍팍 튀기듯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짧은 영상들도 점점 짧아지죠. 드라마도 우리가 짧게 해서 보고 2배속으로 보고 뭐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머릿속에서 내가 받아온 자극을 흡수하고 그걸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보자. 옛날에는 한번 써보자. 그걸 말로 해보자. 그런 경험이 전두엽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로 아무리 즐겁게 공부를 해도 그게 하루에 3-4시간 된다. 그럼 남는 게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조절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디지털의 그 통제권은 부모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든 초등학생이건 청소년이건 어느 정도까지는 부모가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아무리 공부를 할지라도 디지털을 사용하는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아이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가 너무 또 흥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엄마랑 같이 하루에 뭐 1시간 정도는 우리 디지털 이 기기로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원래 하던 공부를 하자 해서 그 통제권은 엄마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아이가 이제 10살이거든요. 첫째가 10살인데 저는 사교육을 다 끊었습니다. 교육은 투자라고 하면서 진짜 실속 없는 투자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끊고 주로 이제 복습 위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늘 배운 걸 나한테 설명해줘. 선생님 오늘 뭐 배우셨어요? 침식작용. 대박. 침식작용이 뭐예요? 이게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하루에 배운 내용을 서로 대화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하루 배운 내용을 얘기해봐야 복습을 전 과목을 다 해도 30분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학습 시간도 짧고 이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전 추천하고 네네 굉장히 나 칭찬받았습니다. 네. 자 이제 형제 관계를 볼 텐데요. 내년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첫째와 둘째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은데 같이 잘 키울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세요. 첫째가 소외당할까 봐요. 첫째가 지금 21개월인데 둘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지? 둘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둘째 잘 키우는 방법 듣고 싶어요. 이게 지금 다른 분인가 봐요. 이 질문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일단 첫 번째부터 어떻게 이미 둘이 있는데 셋째가 태어날 것 같아요. 이거 걱정을 하는데 네. 뭐 좋죠. 아이가 많으면 또 우리의 국민연금이 좀 보장되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축하의 인사를 먼저 건네고 싶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형제자매를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둘째, 셋째보다 첫째 아이를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막내인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서운합니다. 막내예요? 예. 위에 몇 명 있습니까? 저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오. 정말 나는 n분의 1의 관심밖에 못 받았잖아요. 첫째는 부모의 관심을 온전히
받는 유일한 존재인데 다들 이렇게 첫째의 어떤 상실감과 박탈감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부모하기 나름이에요. 아이들이 뭐 둘째나 동생 새로 맡게 되는 그런 동생을 맞이할 때 조금 더 이거를 잘하려면 모든 대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인상이라고 하잖아요. 첫인상의 이미지가 좋아야 관계도 잘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이가 그 동생에 대해서 좋은 첫인상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임신했을 때부터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특히 어머님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부모님들은 이제 그 첫째 아이에게 동생을 설명할 때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이로 하여금 엄마가 동생을 가진 것들이 내가 엄마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권리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야. 태어나지도 않는 동생이 벌써 엄마와 나 사이에 방해꾼이 된다라고 느끼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굉장히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아이가 엄마 하원하고 엄마하고 달려오는데 애기 있잖아 애기 어버죠. 엄마 여기 애기 때문에 힘들잖아. 자꾸 안 좋은 거를 애기를 걸고 넘어지면서 얘기하는 거. 사실 그 부분들을 피해야 되는 게 있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동생을 만날 때 이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때도 초점을 첫째 아이 시점에서 해주는 게 더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출산하고 나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지나면 이렇게 지인들이 축하하러 오잖아요. 네. 요때 진짜 중요한데요. 아이로 하여금 첫째 아이로 하여금 내가 동생이 태어나서 뭔가 박탈당하거나 소외된다라는 느낌보다 동생이 태어나니까 내가 관심을 더 많이 받네?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인들이라면 미리 조금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좋은데 꼭 이분들이 선물을 사올 때 애기 거만 사와. 그러니까 첫째 것도 뭐 편의점에서 젤리라도 좋아. 그냥 자잘한 거지만 첫째 것도 준비를 해오는 게 네. 좋고 손님을 맞이할 때 첫째를 호스트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걔가 현관 앞에서 뭐 동생 태어났어요. 우리 동생은 뭐예요? 그래서 아기 동생에 대해서 소개하게 하고 그리고 손님들은 아이한테 너가 이제 동생이 돼서 형이 되었구나, 오빠가 되었구나, 누나가 되었구나, 언니가 되었구나. 야, 너 좋겠다. 라고 아이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뭔가 내가 동생이 생겨서 저쪽 끝에 뒷방 뭐 진짜 늙은이처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목을 받는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좋고요. 부모님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아이는 아기가 나를 좋아한다 라고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막 태어나서보다 한 10개월 때 되게 힘들어요. 둘째가 이동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왜냐면 둘째는 첫째만 봐요. 첫째만 쫓아. 첫째가 갖고 노는 장난감만 빼서. 이럴 때, 만약 엄마가, 왜 형 노는데 왜 빼서? 그럼 뭐예요? 둘째는 방해꾼이 돼요. 자, 요거 멘트 우리 아름답게 좀 꾸며주자고요. 동생은 널 너무 좋아해. 형을 너무 좋아해. 그냥 형이 하는 건 다 멋져 보이고 형이 다 최고라서 근데 아직 어려갖고 눈치가 없어갖고 지금은 방해하면 안 되는데 그러네. 너무 많이 좋아하네. 그냥 그러면 요거 블럭은 식탁 위에서 하자. 그러면 아직 동생은 일어서지 못하니까 방해받지는 않을 거야 라고도 해주고 동생이 태어나고 그러면은 첫째 아이들이 약간 호기심을 갖고 기웃거리면서 자기도 어떤 육아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성가시거든. 저리 가.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조금 귀찮더라도 육아 참여를 하도록 허락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우리 멘트 또 아름답게 칩니다. 이거는 형이 가져다 준 기저귀야. 어머 얘 좋은가 봐. 오늘도 유난히 또 형이 가져다 준 기저귀가 뽀송뽀송해. 되게 좋대. 형한테 인사해야지. 형아 고맙습니다. 막 이런 것도 해주잖아요. 그럼 첫째 아이 되게 뿌듯해요. 제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어떤 동생에 대해서 훨씬 더 친절하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 해주고 우리가 이제 첫째를 많이 염려하시는 거는 막 그런 단어들 뭐 폐위된 제왕, 뭐
둘째가 태어난 거는 뭐 남편이 첩시를 들인 거와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박탈감을 되게 많이 염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줄여주고 싶다면은 그래도 뭐 일주일에 몇 차례 정도는 우리 첫째 아이와 단둘이 하는 그 시간 동안은 뭐 아빠나 좀 조부모님들한테 좀 도움을 청하고 좀 단둘이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이로 하여금 아, 엄마가 날 잊지 않았어 라는 안심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형제 간의 갈등이나 경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 그렇습니다. 아, 첫째의 소외되는 마음이 불편한 다섯째의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또 형제 관련된, 여기 뭐 난리네요. 잠깐만. 너무 포럼에 참석한 것이 정말 오늘 너무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즐거웠고요. 네. 제가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딱 생겼어요. 네네네. 제 자녀는 아니지만 제 자녀와 같이 생각하는 제 조카가 2명이 있습니다. 네. 그 2명이 연년생이에요. 둘 다 여아인데요. 네. 지금 첫째가 2돌이 딱 지났고요. 이제 둘째는 돌이 가까워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둘째를 때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괴롭히거나, 그러니까 순식간에 얼굴에 상처내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 동생의 자녀로서 동생 그 내외가 맞벌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맞벌이 와중에 둘째를 기르기가 참 어려워서 저희 어머님이 또 5개월간 봐주셨어요. 아가를. 네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형제 A라고 할 것 없이 좀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였고 다시 집으로 같이 합쳐진 상태인데 어느 날 딱 갑자기 보니까 그 둘째 얼굴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둘째 조카도 그렇게 상처난 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제 자녀도 있거든요. 제 자녀가 둘째 조카랑 동갑이에요. 네. 근데 제 자녀까지 돌이에요. 돌 가까운데 그 자녀까지 제 자녀까지 갑자기 이제 제 자녀를 저희 엄마가 만지려고 하는데 그 허벅지를 확 물어서 멍이 들었어요. 와, 그 첫째가?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조카지만 또 크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열받아.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 동생이 저희 그 조카들을 양육할 때 우왕좌왕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분명 혼내긴 혼내는데 매번 볼 때마다 상처가 생겨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훈육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또 조언을 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같은 그 형제지간이기도 하고 내 아이가 피해보는 입장에서 적절한 훈육이 안 들어간 것 같다. 적절한 징계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분함이 또 느껴진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죠? 우선 이게 앞서 말했던 훈육 파트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부모님들께 꼭 항상 말씀드리는 원칙이 감정은 허용하고 행동은 제한하라 입니다. 그래서 감정, 첫째가 둘째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의 조부모님, 할머니의 사랑을 뺏어가는 둘째를 미워하는 감정은 너무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감정이에요. 24개월이면 아직은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거든요. 오로지 부모님이나 주 양육자들의 풀 어텐션이 필요한데 그거를 나눠 써야 되니까 당연히 화가 나고 좀 질투도 나고 동생이 밉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자체를 여기 이제 사전 질문에도 보면은 계속 미워하는데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좋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이의 감정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동생을 미워하는 감정, 동생 때문에 속상한 감정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해주되 동생을 때리거나 할퀴는 행동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행동 같은 경우는 근데 두돌이라고 하면은 아직 힘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정말 할퀴려고 혹은 멍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아예 예쁘다 했을 수 있죠. 그건 아니겠죠. 그건 네, 아마 미워서겠지만 이게 내가 물었을 때 어느 정도로 얘가 아플지에 대한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몸을 되게 잘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몸이 이렇게 얘를 밀었을 때 얘가 정말 뒤로 넘어가 있지, 날아가 있지 이런 거에 대한 힘 조절이나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좀 놀랄 수도 있는 거예요. 두돌도. 그래서 사실 훈육적인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의도된 무시나 환경 조성 이런 게 필요한데요. 가장
기본은 조금 이상적인 육아의 환상을 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가족이다, 가족의 모습이다 이렇게 딱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이 엄마 아빠 양손에 아이 2명 이렇게 4명이서 이렇게 하하호 웃으면서 4명이서 걸어가는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4명이 다 화목하게 지내려면 개개인이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개개인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돼요. 특히 2돌, 3돌 이전의 아이들은 무조건 부모하고 1대1의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워킹맘, 워킹데디신데 지금 둘째가 2돌이고 첫째가 2돌이고 둘째가 이제 돌이면은 지금 거의 1년 정도 혼자 있다가 바로 동생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임신도 했을 때고, 그러니까 이 첫째는 완전히 온전하게 부모를 가져본 시간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5분에서 10분이라도 엄마는 첫째, 아빠는 둘째, 그리고 주말에도 토요일에는 엄마랑 첫째랑, 일요일에는 아빠랑 뭐 첫째랑 이런 식으로 1대1 시간을 무조건 보내셔야 되고, 이제 그렇게 좀 개개인의 관계가 안정이 되면은 둘째에 대한 미움이나 질투도 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째에 대한 미움은 결국 이 엄마에 대한 사랑의 부족으로 뭔가 이제 그 삼각관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주 양육자하고의 관계가 안정이 되면은 조금 나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부모님이 주 양육자라면 조부모님이랑 첫째랑 같이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아까 얘기했던 그 동생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에 대해서도 그 아까 동생이 너 장난감 던져가지고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 동생이 너 물건 막 물고 빨고 해서 침 묻어서 너 너무 기분 나빴을 것 같아. 그런 마음 정도는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친구 관계를 아직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 고민 한번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3세 남아 얘기인데요.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같은 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좀 예민하고 공격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전 거의 매일 우리 아이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상대방 부모님은 예민한 아이라 더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훈육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열받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그 친구를 떠들여 놓는 게 맞는 건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라 고민이 됩니다. 요거 어떻게 할까요? 나도 그렇거든요. 네. 그렇게 자기가 맞는데도 그 친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매력 있어. 아마 B형인가? 그 아이는 되게 적극적일 거고 놀이 아이디어가 많을 수 있어요. 오호. 어릴 적에는 노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는 조금 수동적이어서 새로운 놀이를 시작을 하거나 아마 그걸 아이디어를 전개 못하는데 걔는 그냥 팍팍 하니까 그게 되게 재밌어요. 아하. 그런데 그 아이는 왜 또 때릴까? 걔는 막 뭐 그런 놀이 아이디어는 되게 많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조금 충동성일 수도 있고 다혈질일 수도 있죠. 아하. 그래서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이 어린 아이들은 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들끼리 냅두면 뭐 10분, 15분 지나면 다 싸워요. 왜냐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혼내고 뭐 이 문제가 아니라 주로 어떤 갈등 때문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거지? 이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보통 아이들의 갈등은 보통 3가지. 소유, 영역, 권리에 대한 갈등. 내 거야, 네 거야. 영역, 이거 내 땅이야, 네 땅이야. 내가 먼저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야 되는데 너가 눌렀어. 뭐 이런 거로 주로 싸워요. 그래서 이 소유, 영역, 뭐 혹은 권리 갈등 중에서 주로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그럴 때 이 아이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기존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거는 결코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그 부분들을 사실은 안내하는 중재자가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다 가리키셔야 돼요.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주로 소유에 대한 갈등 때문에 주로 내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잡았어 막 이런 거로 싸운다. 규칙을 만드셔야죠. 자, 먼저 잡는 가령 뭐 네 거 내 거 딱 정해놓고 가령 근데 공동의 소유도 있어요. 먼저 잡는 사람이 뭐
10분간 소유한다. 네. 혹은 모래시계 뒤집어 놓고 할 수도 있어요. 혹은 동시에 잡았다라고 주장할 때 동시에 잡았다 가위바위보로 이긴 사람이 뭐 얼마 동안 한다라는 식의 사실은 규칙을 분명히 정해놓고 또 규칙을 정했으면 규칙을 어겼을 때의 벌칙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해야 하고 아이들이 그거를 잘 따라 했을 때 우리는 듬뿍 칭찬을 해주고 너희들이 얼마나 잘 해결했는지 혹은 그런 문제 해결 과정에 우리가 갈등 해결,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맨날 쓰는 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폭풍 치듯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MC가 돼야 돼. 우리 이렇게 우리 이정수 씨처럼 유능한 MC가 돼서 막 안내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해야 돼. 너희들 이것 때문에 싸우는구나. 뭐 덤프트럭은 한 대인데 너희 둘 다 하고 싶은 거구나. 그렇다고 이거를 자르면은 쓰지를 못하니까. 그럼 이거를 서로 싸우지 않고 때리지 않고 욕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이들한테 마이크를 넘기는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애들이 처음에 머리가 띵해갖고 한번 멍하니 있어요. 그럼 내가 생각해 주는 거야. 엄마 생각에는 뭐 가위바위보로 혹은 뭐 묻지바로 그러면 아이들이 비슷한 얘기를 겁나 많이 합니다. 이거저거. 그러면 뭐지 막 우리는 막 거기에 대해서 다 호응을 해줘요. 그럼 아이들은 신났어요. 이제 갈등은 저 멀리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공통적으로 얘기한 문제 해결 방법들을 필요하다면 종이나 칠판에다 막 쓰는 거야. 딱 해놓고 정말 너네들이 너무나 좋은 방법들을 얘기를 했구나. 근데 엄마가 들어보니까 요런 혹은 아줌마가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많았어. 그럼 이 중에서 우리 한 가지 방법을 정해보자. 투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양쪽이 모두 동의한 방법들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다 해결해줬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해결 과정에 참여했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너희들이 실행할 거야. 그건 너무 멋져. 와,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구나. 와, 정말 멋지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아이들은 갈등이 있어서 서로 기분이 상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뭔가를 해낸 것 같은 자부심에 꽉 차요. 그리고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싸웠다고. 놀지 마. 그리고 뭐 장난감 갖고 싸운다고. 이거 버려야겠다. 쓰레기통에 던지는 거. 이러면 아이들에게 그냥 갈등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어. 파국이야. 그냥 피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져요. 갈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겪는 거예요. 이런 갈등은 극복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인의 안내를 통해서 아이한테 알려주는 건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 솔직히 오늘 여기 텐트를 치고 2박 3일로다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끝낼 시간이 됐어요. 그죠? 가야 되죠.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을까요? 저 다름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다른 어머님들에 비하면은 아직 초보 엄마인데 지금 14개월, 15개월 아기 남자 14개월과 15개월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혼자 외출에 상당히 들떠서 오기만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크면서 좀 많은 고민이 시작되구나라는 거를 많이 오늘 느끼는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질문이 좀 드는 게 이제 요즘에 이제 애기랑 밥을 먹거나 아니면 지금 한참 탐색을 하는 시기여서 매일 있는 집에서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만지잖아요. 근데 위험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제 조심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훈육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단계가 이제 저도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 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가 이제 말을 또 배우는 시기다 보니까 하면서 같이 따라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흉내내는구나. 네, 이제 얘랑 나랑 이제 기싸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아들이 크면서 수많은 투쟁을 제가 이제 어떻게 감내하면서 키워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5살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박서영 원장님께 그 훈육과 관련해서 본인만이 좀 이제 대원칙 내가 엄마 멘탈을 잡고 아이를 잘 훈육할 수 있는 그 훈육의 대원칙이 뭐였는지. 지금 약간 지정 질문 들어왔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지금 멘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육아를 해보니까 별로 안 됐지만. 네네네. 그래서 그런 대원칙이 뭐일까. 이제 그거는 저는 하나 딱 잡고 이제 애를 키우고 싶어서 그걸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지인분들이랑 저희 아들이랑 다 같이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되게 제3자처럼 너는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애처럼? 네. 그래서 약간 남애처럼.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거나 아까도 우리 소장님도 좀 여유로운 사람이 이긴다고 했는데 별것 아닌 일은 좀 대수롭게 넘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좀 잘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수록 하나하나가 더 눈에 들어오고 할 말도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부모도 지치고 아이도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별거 아닌 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그냥 눈 감아 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떨어진 거를 한 번 정도 주워 먹는 거는 그때마다 떨어지면 안 되지, 너 이거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도 너무 막 억눌리고 그러면은 평상시에도 다른 걸로 엄마한테 기싸움을 걸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아이를 대할 때 약간 남의 자식 대하듯 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자식에 대할 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말들이 또 있어요. 100점짜리 답안을 주면 우리 아이는 80점짜리 아이가 된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 완벽함을 강요하고 정답을 강요하면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선택한 80점짜리 답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고 모든 것들을 다 매 순간순간 다 알려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신 거라고 하면, 소아정신과 의사이면서도 제가 엄마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여유를 더 가지셔도 된다. 별것 아닌 일은 그냥 좀 넘기셔도 보통의 아이들은 잘 큰다. 우리 아이를 좀 더 믿어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에 우리 사회가 진짜 아빠 감성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제가 애 키우다 보니까 엄마들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다 안 돼.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아빠들은 해봐. 그거 한번 해봐. 그리고 아니면 애들을 그냥 보고 있어. 근데 사실 이럴 필요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즘 어머님들이 너무 아빠들을 세뇌해갖고 아빠들도 자꾸 엄마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아빠는 아빠의 역할이 있고 이거를 섞어야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감하되 예민해지거나 과민해지지는 말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이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쭉 성장하는 거를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노력한다 그래서 그게 다 100% 다 먹히지도 않고요. 또 아이는 자신의 색깔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꼭 부모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받지도 않고, 주변에 뭐 또래, 그리고 아이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학교의 영향도 정말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아이가 그래도 좋은 사람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부모로서의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종교가 있든 없든 그냥 기도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에 좀 평안을 좀 갖고, 불안해하기보단 우리가 불안해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만 심혈관계 질환만 나만 얻어. 죽어. 그러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 그런 거 조금 하시고, 내 마음 다스리기, 흥분했을 때 내 호흡 맥박 막 올라갔을 때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진정시킬까, 집에 나의 어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좀 심호흡하면서 좀 평안을 비는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좋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거든요. 감정을 꼭 120%까지 써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번아웃이 자주 오는데, 저는 육아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뭐 죽도록 가면 못 이룰 일이 없다라는 얘기하지만, 근데 죽도록 가면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육아를 할 때도 죽도록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내일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양육 프롬 2회차인데 2회차도 너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그리고 저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